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다들 토론 잘 하고 돌아오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한 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토론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고 계십니다. 네,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조별 토론은 5분 이내로 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조별로 지금 조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조의 주형일 원우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네, 1조에서 준비를 오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바로 발표가 가능하실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조부터 해서 순서대로 조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조의 주형일 원우님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다 발표하나요? 네, 두 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1조에서 나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산업에서의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두 번째 주제하고 첫 번째 주제가 상통하는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1조에 계신 원우님들이 어떤 그 산업 경영이나 이런 산업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위험 요소와 기회 요인이라는 게 이제 수학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부작용하고 거의 상통했고요. 기회 요인이 사회적 가치란 측면하고 많이 비슷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험 요소로는요,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디지털 격차, 또 보안성,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9세대 신세대 나뉘면서 디지털의 격차가 생길 것이고 자기 이제 신상의 문제, 신상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대두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윤리하고도 이어질 것이고 또 이제 그 격차가 생긴다는 게 잘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으로서 생겨나는 격차가 생길 것이고 자기 소속감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 원우님의 특이한 의견에는 전쟁에 오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 요인으로는 가장 공통적으로 보였던 의견이 부가가치 창출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 측면에서는 새로운 똑같은 물건이라도 메타버스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토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장과 가상세계가 그런 부가가치 창출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의견으로는 소방이나 의료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개인 미디어, 블로거나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 도입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무지나 무관심, 무소속 같은 것들이 기회가 반대로 기회가 돼서 기존의 아날로그에만 국한돼 있던 기업들은 반대로 이제 디지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에서 이렇게 가상 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두 번째 주제인 사회적 가치에서는요, 공통적으로 보였던 의견이 이제 자신의 자존감, 뭐 이런 측면에서 자존감 향상, 또 자아 실현,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약자였던 사람들도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던 소통 부재의 문제들이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NFT 같은 기술들이 이용하게 되면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약자에게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는요, 아까 위험 요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부작용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걸로 인해서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라든가 정보 보안, 해킹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서 윤리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침해를 당하니까 그런 가상 세계에서는 그런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가치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좀 동떨어져 있다 보면 오히려 폐쇄적이거나 개인화될 수도 있다. 또 실환경에서 고립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세대 갈등이나 온라인에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서 팬데믹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멘붕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경환 교수님께서 발표 관련해서 의견 주실 예정이십니다. 교수님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발표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이후에 교수님께서 총정리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조의 구재광 원우님,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예. 또 화면이 보이시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잘 2조에서는 좋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어 주셔갖고 좀 내실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인지와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시장의 확장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요소와 블랙마켓 혹은 지하 경제에서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IoT 기반의 플랫폼 기업에서는 새로운 아바타나 게임 등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 가능할 수 있고, 최근 월패드 해킹 사건과 같은 보안상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게임이나 엔터테이너 부분 같은 멀티미디어 사업에서는 기존 산업 대비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로 이윤의 확대와 새로운 팬덤 문화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나왔고, 현실 감각의 저하와 사회성을 결여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 이야기되었던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 사이버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물리적인 그런 거리적인 경계를 붕괴할 수 있고, 소수에게도 교육적인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기회 요소가 판단되었고, 기존에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의 질과 양의 제한과 그다음에 상호 피드백의 제한적 수렴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교육에 있어서 평균 하향화라는 그런 질적 저하의 우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사 기획에서 분야에서는 비대면을 이용해서 또는 새로운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오프라인 행사의 축소로 인해서 기존 산업에 대한 사양화에 대한 인력 감소 등 사양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비해서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보편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비용과 장비의 한계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가능하겠고, 이에 대한 폐해나 부작용으로서는 세대 간의 공감이나 활용도로 인해 갖고 사회적 갈등과 계층화의 심화가 우려가 되기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월패드 해킹 사건과 같이 IoT 통합으로 인해 갖고 삶의 질은 증가가 될 수 있으나 사생활 및 바이오 정보 등 그런 부분이 노출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상승할 수 있고, 그 이유로는 게임상에서의 캐릭터의 창출이라든지 아이템을 제작하여서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도박이나 불법적 이익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이윤의 창출에 의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법적 사회적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실에 비해서 법적 대응이 늦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국가 간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의견으로서 팬데믹의 종료나 또한 메타버스 기술의 언어의 정점의 한계 시에 메타버스의 빙하기가 혹은 종료가 되지 않을까, 또는 현 시점에서의 메타버스가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현화되어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메타버스에 약간 풍선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산업 분야별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설명을 혹시 더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김경민 학우님이 대신 혹시 발표 가능하신지.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본인들의 의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 이하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상으로는 제한된 컴퓨터를 통해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본인의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수업의 하향화가 지금 저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또한 답변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이제 사이버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 사이버 교육의 그 가장 사이버 교육이든 메타버스의 공간이든 간에 물리적 거리와 또는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집중력, 그다음에 수업의 완성도, 이해의 완성도라는 부분에서는 또한 그다음에 교육자와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호 피드백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메타버스 공간이든 사이버 공간이든 간에 많은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3조 발표가 있겠는데요. 신남호 원우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남호 원우님 마이크 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오늘 저희 3주에서 정리한 내용, 토론하고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1번과 관련해서, 1번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과 유통 분야에서 일단 가능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찌나 샤넬과 같은 명품을 홍보할 때에 이미 벌써 이런 그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예컨대 디지털 트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엔진을 선박이나 자동차로 해서 즉 엔진을 시연할 때에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안 문제가 어쩌면은 좀 또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에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 하에서 가능성이 또 역시 확인이 된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이 인터넷상에서 화상 수업에서 잘 수업을 진행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교육 불평등과 그다음에 교육 격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쪽에서도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대는 디지털 시대에 익숙해져 가는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인 유치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재밌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밥도 주고 그래서 친목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도 이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면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가 되어서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될 때에 그것이 현실 통화와 잘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좀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문제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아교육 쪽에서 본다면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요. 그다음에 인성적인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고립된 생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이 증가하고 따라서 정신적인 불균형의 문제, 그래서 정신과의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역시 이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줄어들면서 그런 문제가 실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이미 벌써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범죄가 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때에는 아까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서 범죄의 심각성이 더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코로나의 이 엄청난 팬데믹 하에서도 우리 인류가 어떤 기회로 삼아서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 퍼스트 무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큰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대는 이제 더욱더 융합과 소통 그리고 창의의 가치가 더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3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원우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우영입니다. 저희 4조 토론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부상하면서 어떤 영역에는 기회가 되고 어떤 영역에는 위협이 될까였습니다. 우선은 모든 변화가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기회고 누군가는 위협이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메타버스 통해서 이제 바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로 거래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중개로부터 좀 이득을 취하던 플레이어들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반면에 엔드 유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통업이나 물류업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직거래를 하고 하면서 기존에 이런 유통 단계에서 중간 마진을 떼던 거래인들은 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반면에 엔드 유저들은 좀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유통, 물류, 농업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술 변화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집단은 이익을 보고 특정 집단은 이익을 보지 못하는 양상이 많이 펼쳐질 텐데요. 그래서 좀 불공평하게 어떤 특정 집단만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위협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양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었고 또 반면에 교육 같은 분야에서는 어떤 특정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좀 위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더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 반면에 메타버스로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잡아먹는 전력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약간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행태는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 통합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광장에서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우려들이 저희 조에서 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메타버스의 출현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어떤 폐해를 만들어내는지를 기존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의 발명 시점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가치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제 멀티페르소나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의 자유가 더 존중되고 확대되면서 좀 더 다양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페르소나들끼리 만들어가는 더 다양한 네트워크, 더 확대된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더 높아진 어떤 산출물들이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강화된 자유로부터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자유라는 게 관리되지 않는 자유는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유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으면 방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확대된 자유가 또 다른 폐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윤리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윤리가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멀티 페르소나가 생겨나면서 이제 현실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가지의 페르소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보나 국방 문제에 허점이 계속 발견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페르소나를 가지고 시공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면은 그런 확산 번져나가는 페르소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국방 안보 거버넌스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저희 조의 토론에서 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읽었던 거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좀 재밌게도 사소한 건데, 이런 메타버스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원래 군대의 꽃은 육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서는 공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육군에 비해서 이런 근거리 전투보다 원거리 전투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통신 정보를 활용하면서 전투를 하는 경험이 공군이 많아서 좀 공군의 역할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재미있는 사례라 생각해서 공유 네, 드렸습니다. 4조 발표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더 극심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별 의견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미있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군과 육군의 이야기까지 잘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5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차현우 원우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저희 잘 5조, 보입니다. 네, 저희 5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일단은 어떤 특정 산업보다는 좀 개념적인 개념에서 좀 더 좀 접근을 했고요. 첫 번째 주제에서 위험 요소가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간적 제약이 필요한 산업들, 여행이나 헬스케어 같은 학습 쪽처럼 꼭 이 공간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산업 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여행이겠죠. 꼭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정상의 모습을 VR로 올라가지 않고도 볼 수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꼭 내가 뭐 스위스를 가지 않더라도 스위스의 절경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행 산업 쪽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적 제약이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 소비를 해야지만 그 가능한 일들에 대한 부분에 많이 그 타격을 받을 텐데요. 꼭 미국에 있는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 간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바이어가 온다던가 아니면 같이 이제 어떤 제품을 그 두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시간적인 투자와 공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그, 그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적 제약이 꼭 필요한 산업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제품 설계, 제품 구현 부분인데요. 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휴대폰 하나를 만들 때도 아니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전에도 항상 그 전에 모급을 해서 디자인이나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 구현을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그 모급을 할 필요 없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제품을 구현해보고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산업이 많아진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제 그 반대로 기회가 되는 산업은 일단은 정보 전달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정보 전달 속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마케팅이나 광고, 투자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이는 뭐냐면은 표현의 한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습, 의료, 마케팅 산업 쪽에 대단한 기회가 될 텐데요. 학습적인 것만 보더라도 아마 그 그 우리 저기 뭐냐 멘사 멘사 회원들에 대해서 그 보통 사람들은 뭐 천재들이 모여 있는 뭐 집단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멘사 시험 문제들 보면은요 이게 공간지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멘사 회원들이거든요. 모든 사물을 3차원적으로 그리고 4차원적으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얼마나 높고 거기다 플러스 수학적인 능력이 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멘사 그 회원들인데 앞으로 저희들 학습하는 학생들은 모든 메타버스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모든 학습 자체를 3D로 아마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물 자체를 항상 3차원적으로 그리고 시계열로 분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4차원적으로 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산업이 대단히 그 기회가 될 거예요. 저희는 판단했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사회적 가치도입니다. 그래서 뭐 가치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비용 절감도 있고 했지만은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와 평등성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종 차이가 없어지겠죠. 제가 메타버스에 접속할 때 흑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체 장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파나를 그 자유롭지 못하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자유와 평등성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해랑 부작용으로는 그 가상현실에서의 사법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 간의 사법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로 인도 남자가 저기 캐나다 여성을 만나서 성적인 말로 희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인도 사법권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캐나다 사법권에서 보면은 이건 저기 성희동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나라 국가의 어느 사법권에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할 건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전달 속도와 파급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저희도 모여봤자 지금은 그 맨투맨으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잘해야 많이 모여도 100명이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한 번에 수천만 수만 명이 모일 수 있고 동일 시간대에 동일 공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보가 그 전달되면은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그런 문제가 가장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원우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앞에 조회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보 습득의 양극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보의 보안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 그러냐면은 맨투맨으로 대화했을 때는 어 일단 말로 한번 내뱉어지면은 그거는 어 어, 이제 기억되지 않거든요. 만약 듣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면 그대로 거기서 묻혀지고 없어지는 얘기뿐이고 듣는 사람이 그거를 큰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그러니까 정보의 보안 쪽에 어, 폐해나 부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5조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 등과 같은 기준에 따른 의견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도 지금 의견을 서로 공유해 주시고 계신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으로는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메타버스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6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원우님 준비되셨으면 네, 6조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조의 최창호라고 합니다. 6조 쪽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저희는 일본 논의 주제에 따른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원우님 혹시 마이크가 그 약간 변조된 음성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기본 설정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어폰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배속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그 마이크 상태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조금 천천히 이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네,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플레이 업계의 경우 메타버스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요. 혹시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네,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같은 조의 다른 분이 좀 정리는 덜 되겠지만 뭐 반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조에 예, 저 6조 퍼실리테이터를 맡았던 김용욱입니다. 예. 네. 사실은 지금 6조에서 토론을 했던 내용들은 거의 뭐 98%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적이 됐는데 맨 끝에 토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밝은 쪽만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밝은 쪽이 있으면 어두운 쪽이 있고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그게 이제 인간 진보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옴으로 인해서 역효과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앞조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맨 끝에 이제 저희들끼리 토의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기회 혹은 또 이제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항공사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였었는데, 항공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조였던 6조의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조별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박경환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토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6조까지 잘 들었습니다. 1조 주영일 원우, 2조 구재광 원우, 3조 신남우 원우, 4조 김우영 원우, 5조 차현우 원우, 그다음에 6조는 최창호 원우님인데 대신 퍼실리테이터 분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토론했는데 거의 뭐 교과서처럼 정리를 잘 해주신 그러한 조도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우리한테 통찰을 준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 이미 그 발표한 내용들을 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들으셨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그 기존 사업에 이제 위협이 되는 것들은 뭐 지하 경제라든가 교육의 질 저하, 보안 문제, 오프라인 유통, 또 여행 사업, 헬스라든가 이제 공간적 제약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나 공간적, 그와 반대로 이 판매 기회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부가가치가 증대한다는 거, 소방 의료 같은 데도 도움이 되고, 게이미피케이션, 그다음에 교육 뭐 놀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다는 데 의미가 이제 크다고 이제 대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 유통 뭐 이런 쪽도, 부동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폐해와 부작용 또는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는, 사회적 가치라 그러면 뭐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소통 문제 해결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라든가 인종차별이나 신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폐해라 그러면 역시 디지털 격차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도태, 상실감, 정보보안 해킹, 뭐 법적 대응이 늦어진다라든가 또는 뭐 사법권 이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2조하고 5조 같은 경우는 아주 교과서처럼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 힘든데 어디서 책을 좀 베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아주 깊고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이, 혹시 뭐 이게 좀 보이지 않으시는가 보네. 이게 우리 X, Y축이 있는데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죠. 일차함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X가 클수록 Y가 커질 수도 있고, X가 클수록 Y 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반비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들이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X 변수가 뭐고 Y 변수가 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X 변수죠. 메타버스의 X 변수의 출현에 따라서 Y 변수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그리고 산업별로 다를 거고,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고, 비례하는 것도 있고 반비례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이런 메타버스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교육 격차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얘기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맞죠.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셀프 스터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교육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비례할 수 있고 또 반비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메타버스에서 자존감과 자신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어떤 고립이라든가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의 어떤 부적응에 의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폐해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얘기 양쪽이 달라요, 이게. 그럼 누구 얘기가 맞냐 이거죠. 그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결론을 좀 이 전체를 정리해 보면 한번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서 한번 보면요. 네. 됐죠? 예. 예, 예.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X축이 이제 메타버스란 말이죠. 메타버스의 진전에 따라서 Y축이 지금 이게 제가 급하게 그리느라고 이제 빠졌는데 사회적 부가가치예요. 그 메타버스 진전에 따라 사회적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이제 그 정비례한다 보고 메타버스의 증가에 따라서 사회적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제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약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오히려 반비례하죠. 근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통을 하는 경우는 정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축이 메타버스에 따라서 Y축의 사회적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모형화시킬 수 있냐면 제3변수를 가지고 한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진전에 따라서 Y축의 사회적 부가가치가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는 정비례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됐을 때는 반비례할 거란 말이죠, 이게요.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됐을 경우는 정비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비례될 거고 또한 또 제3변수로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사업 발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 정비례할 거고 그런 걸 안 하면 반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유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사업을 발굴 안 하면 메타버스가 진전될수록 매출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반비례하는 거죠. 근데 얼른 메타버스로 갈아탔단 말이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유통한 사람이 그럼 이거는 그 매출이 정비례하는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오늘 토의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화면이 잠시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화면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역시 이것도 새로운 기술, 신기술의 도래는 역시 그 비즈니스의 판도를 좀 바꾸고 또한 그 인간 휴머니티라든가 사회적 소통 관계를 역시 또 바꾼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해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메타버스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신사업을 우리가 활용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기업 차원에서
또는 가정이나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새로운 신사업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그에 대해 대응을 하고 개인들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뭐 정리는 마치고 질문사항에 제3변수의 긍정적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부정적 부분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그림을 그린 거에서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이 잘 된 집단은 이게 이 정비례하는 거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집단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3변수라는 건 뭐냐면 성별 그러면 성별에서 남성을 A, 여성을 B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남성은 반비례하고 여성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3변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방법론이나 시장 조사론 같은 걸 배웠으면 좀 이 개념이 아시겠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을 아니면 뭐 매출을 가져갈 때 매출이 높은 집단을 고집단, 매출이 낮은 집단을 저집단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3변수 인프라 구축이 높으면 그 고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집단은 이제 저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제3변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제3변수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까 설명한 건 다 고집단이라는 게 아니라 제3변수가 잘 되면 정비례 그래프로 가고 제3변수가 낮으면 반비례 그래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그 공부를 할 때 이런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좀 또 강의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또 여러분들이 오래 있으셔서 또 이제 피곤하더라도 또 여러분은 그 얼굴을 직접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자주 이렇게 좀 모임을 좀 했어야 되는데 또 뭐 최근에도 또 뭐 코로나가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마침 좀 이렇게 면대면한 관계로 뭐 간단히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어떻든 조별 토의하니까 참 굉장히 얼굴들이 밝고 좋으신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 동안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들으라면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쉽고 듣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세미나 같은 수업을 좀 세미나로 좀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세미나를 해야 통찰력과 직관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토론을 해야만이. 그래서 오늘 조별 토론에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좀 몇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습 튜터를 좀 12월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채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습 튜터는 파이썬과 R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실습 튜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좀 겪어서.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성균관대 통계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을 좀 초빙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이해 안 가는 그 다음에 석사 논문을 쓸 때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해 줄 거고 특히 이제 스터디 그룹을 지금 저희들이 신나무 원희님 중심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한 5, 6명쯤 되는데 평상시에는 스터디 그룹을 좀 지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좀 파이썬과 R을 좀 숙달시켜 놓은 다음에 그분들이 대학원에 튜터로 들어와서 물론 튜터는 이제 좀 비용이 좀 지불을 해줍니다. 어떤 비용을 받고 튜터로서 대학원에 좀 봉사 좀 하고 또 튜터 중에서 일부는 학부에서도 이 파이썬 R을 가르치는 튜터를 못 구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좀 스터디를 통해서 좀 능숙한 사람을 학부에 튜터로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물론 인터넷상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좀 통해서 좀 역량을 좀 키워서 대학원 또는 학부, 미래학부도 학생들이 한 800명쯤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튜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실력을 키워서 이제 그쪽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논문 쓰는 분들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12월 15일쯤에는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그 논문 쓰는 법을 좀 특강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논문 쓰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을 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사회과학적 방법론적으로 또 논문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지도 교수님 직접적으로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주기 힘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별도로 특강을 통해서 좀 제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파이썬과 R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거라든가 자동차 운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도구가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전거나 자동차의 원리를 뭐 알아야지, 운전도 못하면서 자동차 원리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이번에 그 신입학원 한 60, 거의 70명 가까이 뽑을 거예요. 인구가 좀 선발 인원이 이제 늘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아예 그 입학 초기부터 파이썬 R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대학원 소식들은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좀 제가 알려드리고,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더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코로나 끝나서 좀 한 학기에 한 3번 정도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갖춰서 좀 그래도 축제 분위기에서 좀 서로 즐겁게 수업하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뭐 우리가 배우는 게 꼭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좀 통찰을 좀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장시간 뭐 참 유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얼굴들을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민성 교수님께서 좀 마이크 넘깁니다. 네, 박경환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좋은 강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을 같이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오늘과 같은 다양한 융합정보 분야의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좋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많이 널리 자랑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